이번 주말에는 하나로마트에 갔었습니다. 마트에서 다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입구 쪽에, 그러니까 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는 푯말을 봤습니다. 그 푯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경우에는 이제는 화해는 없다. 무조건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순간 그 푯말이 아주 생경스럽게 느껴졌고, 도심 공원에 가다가 공원 한쪽 구석에 야생동물이 출현하니 조심하세요 하고 써놓은 그런 푯말을 봤을 때 같이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을 정도로 상당히 어른 키 높이 정도의 그 높이 쓰여 있었고, 그래서 어른들이 물건을 집어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마트나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렇게 계산대를 지나올 때 물건을 훔쳐간다는 게 가능한가? 일단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계산을 한다든지 뭐 자성을 제거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참 오랫동안 절도범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인근에서는 잘 듣지 못하던 그런 것이어서 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물건을 훔치는가? 첫째는 우리가 이 절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빈곤범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음식물을 훔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판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오랫동안 어떤 문학작품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던 절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보다. 다시 절도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결지어서 떠오른 것이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신평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다들 논문 그렇게 뭐 베끼고 짜집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신평 변호사를 과연 그렇다 하고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일까? 하나로마트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절도범에게 보내는 경고, 이것과 연결을 좀 지어 보았습니다. 절도범이 발각이 되면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뭐 남보기 부끄러운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큰일 났다. 이렇게 자기가 물건을 훔칠 때는 훔쳤다고 하지만 발각되는 순간에는 누구나 하늘이 무너진 듯이 그렇게 뼈아프게 반성을 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김건희 씨가 그 절도범이라면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후회하면서 이러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 말처럼 사람들이 다 훔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대수로운 일 아니다. 벌써 오래된 일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발각되지 않은 것은 당신들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와 가깝다, 누구를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하는 그의 그 태도, 위치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절도 물건 훔치는 거 그 정도는 다 하고 삽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지. 딱 이런 걸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서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고발된 여러 가지 혐의들, 민주당 이야기로는 근 2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차례차례 경찰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종결 처리한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뭐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봤을 때는 김건희 씨는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종결 처리를 하면서 이게 수사를 더 이상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씩 그 금속판에다가 김건희의 혐의가 있었다는 거를 새겨 넣는 작업이 돼버립니다. 그냥 영구 불변으로 이게 남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마무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김건희 씨가 가령 만약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러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고부동하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것도 이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뭐 논문을 표절을 했다. 뭐를 했다. 혹은 무슨 사기 혐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니라 경찰이 눈 감겠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쌓인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래도 좋다고 할지도 모르죠. 당장 감옥 안 가면 되니까.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범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내인데 대통령과 공동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10여 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다면 윤석열 씨도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이 과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기에 무슨 어울리지 않게 붙어있는 박사학위며 무슨 교수 직함이며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놔라.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내놔야지 그것도 챙기고 대통령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탐욕스럽지 않느냐. 국민이 지금 나무라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괜찮다.
우리나라는 다 도둑들의 세상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는 이제 없애야 하는 것인가? 인간은 이렇게까지 악해진 것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가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법을 공부하면서 공소시효를 왜 두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지키고자 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그 자체가 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든지 요즘에는 내가 병이 있어서 도벽이 있어서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자유형을 부과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질서를 계속 부정하는 너의 그 생각을 좀 바꿔라. 남들은 다 줄을 서서 지키는데 너는 줄을 안 서고 새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너의 생각의 자유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 같이 살고 싶다면 남들과 같이 줄을 서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형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가령 살인자가 뭐 25년 동안 숨어 다니고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살인자를 동정하죠. 너무 불쌍해서 한 번 실수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 내가 리걸마인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피고인 또 장차 죄수가 될 이런 사람에 대한 동정론이 너무 커지는 것을 계속 경계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 어떻든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법질서를 위반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건 그냥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용서를 받는 거는 개과천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형기를 마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 나갔을 땐 이 사람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질서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게 믿어질 때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이 사람은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거 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죠. 지금 김건희 씨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모로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이 피해자로서는 억울하죠. 우리의 법이 특히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복수를 해주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아주 공들여서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심리를 눌러주면서 너는 억울해도 참아라. 국가가 대신 그것을 혼내주겠다. 저 범죄자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사로운 복수로 인명이 복수는 대부분 실제로 억울하기 때문에 더 크게 그 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이 죽지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보복을 좀 깎아서 디스카운트해서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기 동안에 계속 속죄하도록 하는, 잘못을 그만큼 저질렀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25년을 도망다니면 어디서 안정된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이게 또 하나의 징벌이기는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25년을 살았다면 지금 말하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것보다는 무슨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 깜짝 놀라고 날 잡으러 왔나 보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25년을 지낸 것도, 그래 너도 그렇게 편하게 못 살았으니까 그만큼 혼이 났다고 치자. 이게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25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좀 기억이 희미해져서 이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저 못된 인간을 꼭 목숨을 뺏어야 하겠느냐. 25년을 저렇게 인간 같지 않게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해서 고개 숙이고 평생 죄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니까 이제는 놔두자. 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바로 심평 변호사로 인해서, 그리고 걸핏하면 아주 사치스럽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건희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매 순간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공소시효를 마련한, 이 법을 만들면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던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거는 그냥 조속거리가 아니었던가, 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있죠. 이준석 씨 가처분 결과가 나오니까 날개를 단 듯이 설치고 있는데 어째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일단 본인이 한 소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죄, 무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소, 불기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준석 씨나 김건희 씨에게 바라는 것이 살인하지 않았으면 떠받들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됨됨이를 좀 보여라. 그거는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을 볼 때 지금 밖에 나오는 각자의 그 법적 지위를 보면은 둘 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편을 들고 이 사람이 억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은 그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인간은 존엄한 것인가? 우리는 이 공소시효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지켜왔던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간을 너무 고상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